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울산조선소의 건설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조선소를 짓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조선소 건설을 위한 조선사업부를 만들 당시 회사 내에서 조선 관련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전부 조선팀으로 발령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조선소 건설과 간접적으로나마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유능한 엔지니어를 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백춘기 전 현대건설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업자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회사 내에 해양대 출신이나 조선학과 출신들을 전부 조선팀으로 발령냈습니다. 저를 비롯해 황병주, 김형벽, 이정일, 이정상 등이죠. 조선사업부가 건설회사인지 중공업회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전부 건설장이들이죠. 그리고 창업자님을 모시고 뉴욕하고 텔아비브에 가서 거대한 조선소를 봤는데 조선소 주변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고 그 주변에 사는 기능 인력들이 이미 엔지니어급 수준이라서 대접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 정도는 돼야 수주도 하고 경쟁력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인적 자원도 없는데 저런 조선소를 만들 수 있겠나 싶어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현대건설 역시 조선 관련 인력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선 관련 전문 인력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조선 관련 지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직원들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보고서와 비슷한 시각입니다. 조선 관련 전문 기능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조선소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상식적인 전략은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 규모를 늘리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해서 대형 조선소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후 대형 조선소를 짓는 것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위험성도 적어 보입니다. 위험을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의 시각에서 조선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해낸 결과를 알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조선산업에 기반이 없었던 그리고 조선산업 진출에 대한 반대가 많았던 그 당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선에서 사업계획과 울산조선소 건설을 생각할 때 정부의 계획대로 위험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외국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제치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점을 살펴보기 위해 울산조선소가 만들어지기 이전 한국의 조선산업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1929년에 방어진 철공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 1937년 대한조선공사의 전신인 조선중공업 주식회사가 10,000톤급 건조 능력을 갖추고 태동합니다. 그러나 조선중공업은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큰 발전을 하지 못한 채 이승만 정부를 거쳐 5.16 군사정부까지 이어집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경공업 우선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조선공업은 주요 육성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국내 조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우면서 조선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1960년대 말까지는 소형 강선만을 제작할 수 있었을 뿐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대형 선박 건조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196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비로소 제3차 5개년 계획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경제 부흥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선공업을 주요 육성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조선공업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긴 이름의 정책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부산의 대한조선공사는 약 10,000톤급 배를 만들고 있었으며 창업 이래 계속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파산하고 파산 후에는 한진그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진그룹은 현재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물류 중심의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조선공업진흥계획에 따라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조선소의 규모를 점차 대형화하면서 조선공업을 육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조선공업 육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와는 다른 반사실적인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에 대한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건설 과정을 보면 정부의 계획안대로 조선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조선소의 크기를 점차 키워나가서 해외 조선소와의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선공업을 육성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한국의 중공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울산조선소의 건설을 위한 차관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영국 수출신용보증국 국장의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선주라면 세계 유수의 조선소에다 배를 주문하지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현대에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만든다면 그 배를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만약 배가 안 팔리면 영국의 은행에서 빌려간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현대에서 만들 배를 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세요. 그 전에는 차관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계획안은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영국 수출신용보증국 국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건설되지도 않은 조선소이지만 차관을 통해 건설하려면 선주에게 선박을 먼저 주문받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주에게 선박을 주문받으려면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경쟁력이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배부터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일견 정답으로 보이겠지만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은 간과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가 첫 선박을
주문받는 과정을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단서가 보입니다. 울산조선소에 처음으로 선박을 주문한 그리스의 조지 리바노스가 요청했던 것은 선박의 가격을 16% 척당 500만 달러를 깎자는 것과 배를 2년 6개월에 건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원리금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50년사에 따르면 조선소의 건설 공기를 단축하고 선박 건조를 앞당기면 16%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조선소의 건설 공기를 단축하고 선박 건조를 앞당기는 것은 실현되었으며 이는 모든 공사의 완료 시점을 1973년 12월로 정해놓고 시간을 역산하여 돌파해 나가는 공기 역산 돌관 공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밤도 낮도 없이 거의 365일 돌관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사람씩 쓰러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자면 중화학공업 육성에 있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기업의 시선에서 찾는다면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관리를 통해 건설 공기와 선박 건조를 단축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노동 집약적인 공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관리의 특성을 중화학공업으로 가져온 것이었으며 건설이라는 종합조리법에서 인력 관리에 능했고 용접기술에 상당한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울산조선소 건립과정은 노동집약적 공업과 선진국 중화학공업의 격차를 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 관리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시선에서 볼 때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 가까이 일했던 당시의 노동집중적 중화학공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 외에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을 실행하는 것은 기업이며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기업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던 건설 사업의 성공 여부와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설사업 관리 기술의 영역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경우 노동의 비정상적인 집중을 계획하기 어려우며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실행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업을 통해 축적된 종합조리법의 인력 운영 경험과 용접기술의 경쟁력이 조선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과 실행은 정부가 계획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분야에 가까운 것입니다. 계획도 하기 힘들지만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계획한 대로 실현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기업의 영역인 것입니다. 공기 단축을 위한 울산조선소의 작업 방식에서도 정부가 계획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조선소를 짓는 일과 배를 건조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 보통 다른 조선소 같으면 드라이도크를 완성하고 난 다음 배를 건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도크 가운데 바닥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기다 철판을 가져다 조립을 해나갔습니다. 그 다음 드라이도크 바닥을 이어 만들고 거기에 배를 이어 만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드라이도크가 커나가면서 배도
커나간 것이죠. 현대중공업의 초기 경쟁력은 노동력을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투입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노동력의 양만을 높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계를 기억해서 스케치해내고 발걸음으로 치수를 재는 등 예외적인 고급 인력들의 투입이 같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설계도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소를 지어야 할 만큼 기술 기반이 취약하였는데 설계를 기억하여 조선소를 짓는 방식을 정부가 계획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기업의 영역이며 기업이 리스크를 감당해낸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현대중공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현대중공업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